자, 지금까지는 멤브레인을 이루는 지질들에 의해서 생기는 멤브레인의 여러 성질의 변화, 기능 등을 알아봤고요. 이번엔 멤브레인 프로틴이에요. 기억하시다시피 멤브레인은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은 인지질 이중층뿐만 아니라 인지질의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빙산과도 같은 많은 멤브레인 프로틴, 막 단백질들이 있죠. 자, 막 단백질의 존재를 우리는 뭐든지 눈으로 봐야지 믿죠. 그래서 freeze, fracture, microscopy. freeze는 뭐예요? 얼리는 거죠. fracture는 뭐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뭐 골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건 멤브레인을 부러뜨리는 거죠. 왜 부러뜨릴까? 얼린 후에 부러뜨리는 거죠. 멤브레인이 워낙 노골노골하기 때문에 물랑물랑하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부러뜨리려면은 얼릴 수밖에 없어요. 멤브레인 구조 볼게요. 자,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위의 층, 아래층, 이 사이를 갖다가 어디가 가장 약할까? 여기는 이 위층하고 아래층들끼리는 여기 인지질 테일끼리는 자기들끼리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 의해서 서로 약하지만 땡기고 있으니까 잘 안 떨어지려고 하고 있겠고, 요 위층하고 아래층 사이는 여기는 진공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교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 결합하고자 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를 또 건드리면은 얘가 쉽게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냥 플루이드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액체 질소 등에 넣어서 얼린 후에 아주 날카롭고 강한 칼날로 톡 건드리면은 가장 약한 부위가 깨지게 되죠. 여러분들 여름이래 겨울에 빙판 위에 올라가게 되면 가장 얇은 부분이 깨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멤브레인을 얼린 후에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죠? 아래층, 위층, 머리도 그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똑 건드리면은 날카로운 칼로 딱 얼린 후에 똑 건드리면 이거 쪽쪽해지면서 이 사이에 파묻혀 있던 여러 가지 구조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돌도돌하게 보이는 게 뭐냐? 이것들이 바로 멤브레인 프로틴,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겨 A에서는 에리트로사이트 플라즈마 멤브레인, 적혈구의 막에 붙어 있는 많은 단백질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B번에서는 클로로플라스트 멤브레인, 염록체도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막이 두 겹 있죠. 이중막이 두 개 있죠. 그래서 사중층이고 이중막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rotein lipid ratio of the two membrane 1.14 vs 2.33. 얘는 protein lipid ratio가 몰라 레이쇼가 1.14, 리피드가 1이라면은 단백질이 1.14로 단백질이 114% 정도 더 많다. 그리고 이 클로로플라스트 멤브레인은 어떨까? 얘는 엽록체니까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수행하는 기능, 그리고 또 엽록체에도 전자전달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막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들이 훨씬 많이 존재해요. 보면 굉장히 큰 단백질들이 있죠. 단백질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좀 더 비율이 높다. 2.23 대 1로 단백질이 지질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 자, 여기 보시는 현미경이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죠. 전자 현미경은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하고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SEM, TEM이라고 하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멤브레인 프로테인은 그 멤브레인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박혀 있는 거, 인티그랄 멤브레인 프로테인, 그리고 페리페럴 프로테인, 그리고 리피드 앵커드 프로테인, 이렇게 세 개의 구분 단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많은 서브 캐테고리를 지니고 있는 것들 뭘까? A, B, C, D. 인티그랄 멤브레인 프로테인. 인티그랄이니까 멤브레인에 자기 몸의 일부를 담그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도 담그고 있는데 담그고 있는 부위가 좀 적죠. 엉덩이 정도 이렇게 디밀고 있죠. 얘네들은 아예 허리를 통째로 담그고 있는데, 자, 이 안은 리피드들의 하이드로카본 테일은 하이드로포빅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인티그랄 멤브레인 프로틴의 이 부위는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일 테고 이 바깥쪽은 다 물이니까 이 부위는 하이드로필릭하겠죠. 그렇죠? 자, 싱글 패스 프로테인 한 번 통과하는 프로테인 여기는 하이드로필릭하고 여기는 하이드로포빅하고 여기는 이 알파 헬릭스의 R 그룹들 아미노산들은 하이드로포빅한 R 그룹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많이 있겠죠. 자, 한 번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통과하죠. 멀티 패스 프로테인. 이거 멀티 서브유닛 프로테인은 뭐냐? 이거는 얘는 여러 번 통과하지만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하나인데 얘는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하나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라색으로 색칠한 것들이 인티그랄 멤브레인 프로테인이고 반면에 페리페럴 멤브레인 프로테인은 페리페럴 그 멤브레인의 주변에 그냥 붙어있는 단백질 보시면 초록색으로 그렸는데 이 멤브레인 안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얘는 어떨까? 얘는 표면 거의 대부분이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왜? 그래야지 주변 물에 잘 녹고 또한 여기 포스포리피드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 하이드로필릭하기 때문에 개와의 인터랙션을 가지려면 역시 하이드로필릭한 R그룹을 가진 게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테고리 리피드 앵커드 프로테인. 요 자기에게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지질을 갖다가 이 인지질 이중층에 담그고 그걸 이용해서 매달려 있는 거. 이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포의 세계에서는 아래 위가 없으니까 그죠? 어느 게 매달려 있는 건지 모르죠. 어쨌든 이렇게 인지질에 자기 단백질에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질을 삽입해서 그 힘으로 멤브레인 근처에 붙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리피드 앵커드 멤브레인 프로테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프리즈 프랙처를 해가지고 딱 이 인지질 이중층을 깨게 되면은 이 안에 있었던 많은 단백질들이 이렇게 노출되어서 단백질들의 울퉁불퉁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E 페이스, P 페이스 뭐 이런 건 뭐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E 페이스는 엑소플라스믹 페이스, P 프로토플라스믹 페이스, 뭐 세포질을 향한 쪽이 P 페이스다 뭐 그러는데 자 그래서 실제로 관찰해봤더니 이렇게 보이더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인티그랄 멤브레인 프로테인 먼저 볼게요. 하이드로포빅한 리전 소수성인 부분은 embedded within the membrane 멤브레인 안쪽에 박혀 있고 그래서 These molecules cannot be easily removed from the membrane. 그래서 멤브레인으로부터 쉽게 빼내기가 힘들다. 멤브레인을 완전히 디터전트, 우리 비눗물 같은 걸 사용해서 멤브레인을 이루고 있는 리피드들을 완전히 녹여내서 파괴해버리지 않고서는 인티그랄 멤브레인 프로테인을 분리하기가 힘들다. 또한 이 인티그랄 멤브레인 프로테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왜 수용성이 아닐까? 멤브레인에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인지질 이중층의 멤브레인에 이렇게 박혀 있죠. 이렇게 박혀 있는데 박혀 있어요. 근데 이 부위는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고 이 부위는 하이드로필릭한 친수성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디터전트 비눗물을 가해요. 그럼 얘네들 다 녹여내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녹여내서 이 인티그랄 프로테인이 수용액층에 노출되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어떨까? 수용액에 노출되고 싶지 않겠죠.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수용액층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을 감추고 안으로 감추고 지들끼리 모여서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은 안으로 감추고 이렇게 잔뜩 뭉쳐가지고 떡을 이루겠죠, 그죠? 이렇게 거대한 클러스터를 이루어가지고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은 부끄러우니까 수용액상에서 부끄러우니까 안으로 감추고 부끄럽다는 표현은 저희 시적인 표현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물에 내보이기 부끄러운 부분, 수용액에 내보이기 부끄러운 부분들은 안으로 감추고 물과 친한 부분들만 밖으로 노출시켜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되어가지고 잘 물에 녹지 않고 깔아앉고 이러한 현상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멤브레인 프로테인들은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생화학적인
단백질 분리 방법. 단백질을 분리하려면은 뭐 세포로부터 단백질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죠? 세포를 분리해서 특히 막단백질을 얻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단백질을 얻고 싶으면은 세포를 갖다가 이러한 뭐 튜브 안에 넣고 세포를 잔뜩 키워가지고 배양 접시에다가 세포를 잔뜩 키워야겠죠. 그래서 배양 접시에 있는 세포를 긁어내서 원심 분리를 해가지고 세포의 이 펠렛이 침전을 갖다가 이 튜브 안에다 넣고 이 튜브에다가 유리막대 같은 걸 넣어서 막 움직여가지고 이 세포를 다 깨서 조각을 막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조각에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애들은 여기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단백질들은 아직도 멤브레인 조각과 같이 이런 상태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안에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안에 원래 존재했던 솔루블한 수용성 단백질들은 이렇게 위에 떠다니겠죠. 그래서 튜브 안에 이렇게 멤브레인에 박힌 단백질과 수용성 단백질이 혼재된 상태가 되는데 얘를 어떻게 분리를 하냐? 원심 분리를 또 돌리는 거죠. 이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리면은 여기 이 원심력이 약 10만 G, 그쵸? 우리 중력의 10만 배죠. 그 정도 돌리게 되면은 이 멤브레인 프랙션하고 세포질 프랙션이 나눠지게 돼요. 멤브레인 이러한 애들은 멤브레인과 멤브레인 단백질들은 밑에 이렇게 침전으로 깔아앉게 되고 이 세포질 안에 녹아 있는 수용성 단백질은 위에 둥둥 뜨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멤브레인 단백질만 자기가 얻고 싶다면 얘를 꺼내가지고 이번에는 멤브레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리피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멤브레인 단백질에다가 비눗물 같은 걸 넣죠. 디터전트라고 하는 거. 그러면 멤브레인들이 녹아 나가가지고 단백질들이 수용액에 노출되게 되는데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액에 있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뭉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연구하기가 불편하다. 왜?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뭐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단백질 분리 방법들은 그러한 생화학적 방법들은 다 물에 잘 녹는 위에 둥둥 뜨는 워터 솔루블한 수용성 단백질을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잘 분리가 힘들어서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 대학 동기 중 하나도 박사 과정에서 저희가 하게 된 테마가 저러한 멤브레인 프로틴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는 멤브레인 프로틴이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포 배양 그런 거 가지고는 좀 실험하기가 힘들어서 저기 도살장에 가서 소 뇌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멤브레인 프로틴을 뽑고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뭐 대학원에 진학한다든가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어떠한 단백질을 한번 연구해 봐라 하고 딱 주제를 던져줬는데 그게 만약 멤브레인 프로틴이다 그러면 아 교수님 그 멤브레인 프로틴은 분리하기도 힘들고 발현시키기도 힘들고 이건 발현시키는 게 뭔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연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저 솔루블 프로테인 하면 안 될까요? 세포질에 있는 수용성 단백질.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놈 봐라. 하라면 할 것이지. 개기네. 어쨌든 뭐 그 정도의 아주 약한 어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는 분야는 어려운 분야는 또 상대적으로 논문 내기도 쉽고 연구는 어렵지만 경쟁이 덜하니까 뭐 그런 또 장단점이 있겠죠. 어쨌든 아까 발현 얘기를 했는데 예전같이 뭐 소뇌를 갖다가 사다가 소뇌를 들들 갈아서 이 안에 있는 멤브레인 프로틴을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요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멤브레인 프로테인을 코딩하는 DNA의 일부분을 이 DNA 뭐 사람이면 사람, 뭐 마우스면 마우스 DNA 일부분을 PCR로 증폭시켜 가지고 그죠? 얘를 벡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단백질을 많이 발현시키기 위해서 아주 싸게 배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대장균 같은 데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해요. 꼬리가 안 그러죠. 플라질라가. 그래서 대장균을 많이 키운 다음에 대장균에서 이 단백질을 뽑아낸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이 멤브레인 프로테인, 특히 이 유캐리오틱 셀이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 프로테인은 이 대장균이 처음 접하는, 자기가 처음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테인이죠. 대개 그냥 솔루블한 프로테인을
이콜라이에게 대장균에게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만들어지고 만들어줘도 실험하신 분들은 알 텐데 이게 인클루전 바디라고 얘네들이 자기 몸에 필요 없는 단백질이니까 이게 한 군데 쌓아놔요. 이렇게 여기 세포 안에다가 대장균 세포 안에다가 그래서 얘네들이 덩어리로 떡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분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솔루블 프로테인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을 크게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 프로테인을 대장균에서 발현시키려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직접 오리지널 소스가 어디예요? 뭐 보바인 브레인, 소의 뇌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분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걸 클로닝해서 그 단백질 멤브레인 프로테인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클로닝해서 뭐 대장균 같은데 플라스미드에 옮겨가지고 발현시키는 것도 발현시켜서 단백질을 그 멤브레인 프로테인을 순수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 프로테인은 확실히 고수들만의 영역이다, 어렵다, 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티그럴 멤브레인 프로테인의 트랜스 멤브레인 시그먼트,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부분을 우리가 트랜스 멤브레인 시그먼트라고 하죠. polypeptide chain appears to span, 가로지른다, 멤브레인. 대개 알파 헬릭스가 이러한 기둥 형태를 만드니까 멤브레인을 관통하기 좋겠죠. 그래서 알파 헬릭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아미노산이 약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레지두로 이루어져 있고 멤브레인을 관통하기 때문에 밖으로 쭉쭉 뻗어나온 아미노산의 R그룹들은 대개 다 하이드로포빅한 R그룹이 많다. 그래야지 멤브레인 안에서 안정화되겠죠. 근데 알파 헬릭스뿐만 아니라 arranged as beta sheet, 그죠? 베타 sheet 이렇게 판때기 모양으로 되는데 이 판때기 모양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은 여러분들 그 예전에 마카로니 웨스턴 서부 영화에서 뭐 카우보이가 총을 탁빙 하고 쏘면은 그죠? 술통에 딱 맞아가지고 구멍이 뻥 뚫리면서 술이 콜콜콜콜 흐르면은 이 밑에서 술 취해서 기절하고 자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에 술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도망가는 이게 바로 배럴이죠. 배럴. 요즘은 뭐 배럴이 플라스틱으로 찍어내서도 만들고 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걸로 금속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술들을 많이 발효시키는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죠? 이런 나무로 통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이런 판때기들을 갖다가 여러 개 모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쪼여가지고 그죠? 술 셀 틈 없이 물 셀 틈이 아니라 술 셀 틈 없이 만든 그런 형태를 만들었는데 그걸 배럴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타 쉬트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든 것을 배럴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타 배럴 형태가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 세포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들 중에서 그렇죠? 이렇게 베타 쉬트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서 이러한 통로 형태를 만드는 거. 베타 쉬트 여기 하나 서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멤브레인 스패닝, 멤브레인을 관통하는 단백질 중에서는 알파 헬릭스 구조뿐만 아니라 베타 쉬트 구조를 가진 것도 있다. 인티그럴 멤브레인 프로테인의 구조를 볼게요. 자, 글라이코포린 어디 있는 놈이라고 그랬죠? 에리트로사이트, 우리 적혈구의 표면에 많이 있는 단백질. 대표적인 인티그럴 멤브레인 프로테인 중에 하나예요. 적혈구의 바깥쪽, 안쪽. 자, 바깥쪽에 굉장히 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폴리펩타이드 체인 외에 이 엔터미널 쪽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초록색으로 표시된 굉장히 많은 뭐가 붙어 있어요?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 붙어 있죠. 이 탄수화물이 적혈구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단백질에 붙어 있는 탄수화물이 여러분의 혈액형도 결정짓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하죠. 적혈구 표면에 찰지를 줘가지고, 그렇죠? 전하를 줘가지고 적혈구들끼리 서로 밀착하게 해서 피 안에서 서로 적혈구들이 엉키지 않게, 떡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글라이코포린은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막 관통 단백질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박테리오라답시는 우리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7 알파 헬리컬 membrane spanning segment. 7번 통과하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7번 통과해서 뭐 N터미널은 이쪽에 있고 C터미널은 반대쪽에 있겠죠. 홀수번 왔다 갔다 하면은 N터미널과 C터미널이 반대쪽에 있고 짝수번 왔다 갔다 하면은 같은 쪽에 있겠죠. 그죠? 이런 거 퀴즈에 아주 많이 낼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이래가지고 얘네들 알파 헬릭스들이 7개 모여서 뭐 하냐? 요 안에 하이드로필
하이드로필릭한 물질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알파 헬릭스가 멤브레인을 관통하면서, 그죠? 관통하면서 이 안에는 이러한 채널 형태가 생겨가지고 뭐 수소이온 같은 것들이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테리얼 아답신의 수소이온 이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하이드로패티, 하이드로포비시티랑 같은 말이에요. 소수성 플랫. 하이드로패티 플랫은 뭘 보여주냐? represents hydrophobic regions.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R그룹이 하이드로포빅 하면은 플러스 값을 주고 하이드로필릭 하면은 마이너스 값을 줘요. 그래서 along the length of the protein,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을 N 터미널부터 C 터미널까지 쭉 나열하고, 그쵸? 여기가 1번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N번, 뭐 N 하면 여러 헷갈리니까 뭐 M이라고 하죠, M. 그러면 2, 3, 4, M-2, M-1 이런 식으로, 그죠? M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경우, 그렇게. 그래서 각각의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R그룹이 얼마나 하이드로포빅하냐에 따라서 특정 값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이 하이드로포빅한 R그룹은 좀 더 많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산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플랫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산들은 위에 나타나고 하이드로필릭한 R그룹을 가진 아미노산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고, 하이드로포빅한 애들은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 이건 이쪽은 N터미널, 이쪽은 C터미널, 이쪽은 아미노산 1번, 이쪽은 아미노산 예를 들어서 뭐 100번,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폴리펩타이드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패티 플랫을 이용하면은 뭘 할 수 있냐? 뭘 알 수 있어요. How many membrane spanning regions? 얼마나 많이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부분을 특정 단백질이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지티브한 픽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여기 보인 것처럼 2개면은 멤브레인을 2번 관통한, 이거 3번 관통한 거네. 멤브레인을 2번 관통한 거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왜? 멤브레인을 관통한 부분은 여기는 하이드로포빅한 R체인을 가지고 있을 테고, 이 바깥쪽은 이런 데는 하이드로필릭한 R체인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자, 이것은 우리 교과서 뒤에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를 잘 풀어보세요. 그런 비슷한 문제를, 응용한 문제를 지금 몇 년째 매년 내고 있고 아주 변별력이 좋아서 이번에도 분명히 낼 것 같으니까요. 자, 이게 바로 하이드로패티 플랫이죠. 200개, 여기서 뭐 한 200, 여기 250, 한 30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폴리펩타이드 체인, 막관통 단백질이에요. 이쪽이 N터미널, 이쪽이 C터미널,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올라간 부분이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죠.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4개 있으니까 막을 관통하는 부분은 4군데일 거다. 그죠? 하이드로패티 플랫 오브 커넥신. 커넥손이라는 세포와 세포 간에 서로 연결된 간격 연접을 이루는 이 갭 정션이라고 해요. 걔를 이루는 단백질이에요. 커넥신 6개가 모여가지고 커넥손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요. 커넥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셀 투 셀 정션 할 때 다시 배울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구조를 봤더니 이렇게 4번 관통을 하더라. 아까 얘기했듯이 트랜스 멤브레인 시그먼트, 멤브레인을 관통하는 부분이 짝수이면은 N터미널과 C터미널이 같은 쪽에 존재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세포 안쪽, 그리고 이게 홀수인 경우에는 각각 다른 쪽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뭐 밖에서 뭘 처리했을 때 어디가 잘라지고 몇 개의 조각으로 잘라지느냐, 그렇죠? 뭐 여기 각각 번호를 주고 뭐 몇 번 아미노산은 어디에 있는데 뭐 어떨까, 뭐 이런 문제를 아주 쉽게 많이 낼 수 있어요. 문제 내기가 아주 쉬운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책에 나온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페리페럴 멤브레인 프로테인은 뭘까? 페리페럴 멤브레인 프로테인은 멤브레인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고, lack, 없다. 뭐가 없어요? discrete hydrophobic sequence. 하이드로포빅한 시퀀스가
잔뜩 모여있는 그런 형태가 없기 때문에 do not penetrate into the lipid bilayer. 인지질 이중층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어디 있죠? 여기. 저 페리페럴 프로테인. 그죠? 얘는 페리페럴 프로테인이 아니에요. 얘는 어느 정도 엉덩이 정도 디밀고 있고 얘는 그냥 등 정도 약간 대고 있는 정도. 그죠? 이러한 페리페럴 프로테인들은 are bound to membrane. 어떻게 붙어 있느냐? weak electrostatic forces. 그죠? 약한 정전기력, 마이너스 찰지, 플러스 찰지 이런 것들, 뭐 포스포리피드 대가리에 있는 찰지 뭐 폴라한 그룹과 자기 아미노산의 폴라한 그룹 간의 뭐 인터랙션 뭐 이런 것들, 또한 뭐 하이드로젠 반딩, 수소 결합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누구와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붙어 있어요? 물론 인지질 이중막과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인티그랄 프로테인과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주변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인티그랄 프로테인 또는 리피드들의 폴라 헤드와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멤브레인에 존재할 수 있다. 자, 페리페럴 프로테인. 여기 보시면 이게 레드 블러드 셀이죠. 적혈구 도넛 모양이라고 했는데 실제 도넛은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적혈구 도넛은 구멍은 뚫려진 게 아니라 가운데 부분이 좀 얇아요.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죠? 무슨 모양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저런 모양이 유지가 될까? 우리가 리피드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대개 리피드로 이런 형태를 만들면 이런 스피어한 공 형태가 돼요. 그런데 적혈구는 공 형태가 아니고 저런 납작한 도넛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에리트로사이트, 적혈구 멤브레인 안쪽에 있는 수많은 이 페리페럴 프로테인이 일종의 이러한 망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골격 형태를 유지해가지고 실제로 적혈구가 이러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Form a skeletal meshwork supporting the plasma membrane.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지지하는 그러한 meshwork, 망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서 적혈구의 3차원적인 구조를 메인테인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 뭐, 스펙트린. 얘네들은 밴드 3 프로테인, 단백질 이름이에요. 밴드 4.1 프로테인, 뭐, 이런 것들은 밴드 3 프로테인, 얘는 인티그랄 프로테인이죠. 반면에 이런 애들은 페리페럴 프로테인. 그쵸? 뭐 이런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페리페럴 프로테인들이 저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메쉬워크 구조를 만들어서, 저 구조를 안정화시켜서 적혈구가 저러한 3차원적인 구조를 쉽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클래스 리피드 앵커드 멤브레인 프로테인, third 클래스 그죠? 싱어 앤 니콜슨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로 인해서 설명이 되지 않던 거, 이런 건 처음엔 잘 생각을 못했어요. 얘는 한쪽에 바깥쪽 혹은 안쪽에 사실 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앉아 있다. But are covalently bound to lipid molecule. 자기 자신의 이 빨간 리피드 몰레큘 여기 있죠.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들이 자기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패티 애시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프레닐 그룹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GPI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질과 연결되어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넘어갈게요. Proteins can be separated by SDS polyacrylamide dual electrophoresis. SDS polyacrylamide PA dual electrophoresis GE.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SDS 페이지라고 하죠. SDS 페이지. 단백질을 분리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1970년대 개발되어서 아직까지도 저희 실험실에서도 지금 뭐 주말이긴 하지만 주중이면 항상 누군가 SDS 페이지를 하고 있죠. 생명과 5층에서 항상 제 생각엔 5명 정도는 SDS 페이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뭐 6층에도 있지만. 자, 여기서는 근데 SDS 페이지는 모든 단백질을 다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이지만 여기서는 특히 멤브레인 프로테인을 분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멤브레인 프라그먼트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죠? 얘를 세포를 잔뜩 키워가지고 모은 다음에 막 갈아가지고 믹서 같은 데 넣어서 갈면은 이렇게
멤브레인 프라그먼트니까 멤브레인 조각들이 이렇게 뭐 확대해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과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 단백질들이 같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서 막 떨어져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솔루블한 프로테인들도 여기 막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멤브레인 프로테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멤브레인 프로테인을 얻어서 여기다가 SDS, 우리 SDS 페이지죠. S는 소듐이에요. 소듐.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 도데실 그러면은 우리 되게 숫자 12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 12지정 네오데듐이라고 하죠. 그죠? 도데실 설페이트. 카본이 12개라는 거죠. 이거 뒤에 SO4-가 있어요. 우리 패티 애시드들은 끝에 CO-가 있죠. 근데 얘는 SO4-가 있어요. 길다란 카본 체인 12개짜리 뒤에 SO4-가 있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은 우리 패티 애시드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 계면 활성제, 우리 소프, 비누 같은 이러한 디터전트 성분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여러분들 샴푸에도 많이 들어있죠.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예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 비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 조각에 있는 이런 리피드 조각들을 다 녹여내는 거죠, 그죠? 얘들 다 녹여낸다. 녹여내가지고 완전히 멤브레인 프라그먼트들을 안에 있는 리피드들을 다 녹여서 이렇게 맑은 곡물을 만들게 되면은 얘를 어디 위에 올리냐? 폴리아크릴아마이드. 폴리가 붙으니까 무슨 폴리머 같죠? 맞아요. 아크릴아마이드들이 쭉 연결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작은 분자가 쭉 연결된 고분자 구조예요. 그래서 젤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유리판과 유리판 사이에 이렇게 얇게 유리판 한 장, 유리판 두 장 사이에 이렇게 잘 못 그려서 다시 그릴게요. 유리판 한 장,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유리판 사이에 이러한 젤로 만든 형태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들어있느냐? 이렇게 위에 이러한 우리가 웰이라고 하는데 웰이라고 하면은 무슨 우물이라고 사전에서 번역하는데 우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구멍이죠, 구멍. 그래서 이 안에다가 샘플을 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폴리머로 이루어진 젤 같은 물질, 마치 무슨 젤리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얘를 딱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 안에 수많은 구멍들이 있어요. 왜? 폴리머니까, 그렇죠?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이 단백질이라는 게 SDS를 가하면은 이게 또 끓여요. 그러면은 모든 3차 구조가 다 풀리면서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 표면에 수많은 SDS 분자들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단백질 자신에 원래 가지고 있던 전하는 무시되고 단백질의 크기에 비례하는 단백질의 사이즈에 비례하는 양의 SDS가 위에 결합하게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긴 폴리펩타이드는 더 많은 SDS가 결합하여 있고 길이가 짧은 폴리펩타이드는 좀 더 적은 폴리펩타이드가 SDS가 결합하겠죠. 그래서 이 SDS는 여기 보시면은 설페이트,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SDS가 결합하게 되면은 이 폴리펩타이드들은 자기 자신의 분자량에 비례하는 네가티브 차지를 띠게 돼요. 그래서 네가티브 차지를 띠게 된 단백질을 샘플 버프와 섞어서 이 웰 안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로딩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분리될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 네, 양쪽에 전기를 걸어주는 거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용어로 전기 영동이라고 해요. electrophoresis. 그래서 마이너스 극의 표면에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단백질들이 SDSA에서 표지가 되어서 표면에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전기를 음극을 여기 위에 걸어주고 양극을 아래쪽에 걸어주고 간혹 실험실에서 이 SDS 페이지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거꾸로 전극 연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샘플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 막 올라가요. 형 이거 샘플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하늘로 올라가요. 위로만 올라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 대학원 다닐 때 많이 들었었는데 후배들이.
전극을 잘 연결하겠죠. 그래서 음극에서부터 양극 쪽으로 단백질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속도에 차이가 난다. 왜 차이가 날까? 이 구멍을 뚫고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긴 놈은 이 구멍을 뚫고 지나가기에 약간 굼 떠가지고 속도가 느려서 위에 천천히 내려오고 짧은 애들은 빨리빨리 슉슉슉 내려온다. 그래서 단백질의 사이즈에 따라서 제일 작은 애들은 제일 빠르게 내려가고 큰 애들은 제일 위에 남는다. 그래서 단백질의 사이즈, 즉 분자량에 의해서 단백질을 분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SDS 페이지, 소듐 도데셀 설페이트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듀얼 일렉트로포레이시스다. 그죠? 넘어갈게요.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동영상은 찾아서 보도록 하세요. 멤브레인 프로테인은 oriented asymmetrically, 비대칭적으로 멤브레인 양쪽에 걸쳐서 비대칭적으로 분포한다. 자, 리피드 바이레이어, 뭐 세포일 수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든 라이포점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자, A라는 페리페럴 프로테인은 바깥쪽에 있고 C라는 페리페럴 프로테인은 세포 안쪽에 있고 B는 인티그럴 프로테인이죠. 그런데 A가 바깥에 있을지 C가 바깥에 있을지 우리가 이렇게 칼툰을 그려가지고 보면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세포에서 A가 바깥쪽에 붙어 있을지 C가 바깥쪽에 붙어 있을지 A가 안쪽에 붙어 있을지 C가 안쪽에 붙어 있을지는 알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고해상도의 현미경을 사용한다고 해도 멤브레인이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보기가 힘들겠죠. 뭐 형광현미경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이게 멤브레인 바깥쪽이야 안쪽이야 멤브레인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락토퍼록시데이즈라는 효소를 사용한 거죠. 락토퍼록시데이즈라는 효소. 요 락토퍼록시데이즈라는 효소는 요 단백질의 특정 아미노산 잔기에 만약에 시험에 내게 되면 어떠한 특정 아미노산 잔기에 표시를 하는지 제가 문제에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락토퍼록시데이즈가 요 단백질의 특정 아미노산 잔기에 아이오다인, 요오드죠, 요오드인데 125 요오드는 뭐냐? 얘는 라디오 아이소토프,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방사능을 내기 때문에 방사능을 계측하면은 얘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아이소토프 125를 사용해서 이 락토퍼록시데이즈라는 효소는 이 아이오다인을 갖다가 단백질의 특정 잔기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효소예요. 그래서 락토퍼록시데이즈라는 엔자임을 여기 그리고 있는데 얘가 아이오다인을 갖다가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락토퍼록시데이즈 그러한 효소예요. 붙여주는데 락토퍼록시데이즈를 바깥에서 가 있기 때문에 이 커다란 단백질 분자는 멤브레인을 뚫고 이 안으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락토퍼록시데이즈는 바깥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직 바깥쪽에 노출된 단백질에 아이오다인을 붙여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바깥쪽에 붙었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만약에 하이포토닉이 뭐예요? 저장액이죠, 저장액. 저장액에 넣은 후에 저장액에 넣으면은 얘네들이 안으로 물이 막 들어가면서 저장액은 등장액보다 솔트의 농도가 낮은 거죠. 물이 막 들어가면서 멤브레인 구조가 좀 널널하게 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 구멍이 막 허술하게 막 뚫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안으로 뭔가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이퍼토닉 메디움에 담근 후에 락토퍼록시데이즈를 여기다 가하면은 이 안에 락토퍼록시데이즈 안에 이렇게 여기 엔자임이 여기 이 안에 이렇게 갇히게 돼요. 여기서 액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아이소토닉 솔루션으로 바꿔준다. 왜? 하이퍼토닉 솔루션에 계속 있으면 멤브레인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얘가 다시 나갈 수 있으니까 다시 나가지 못하게 아이소토닉 솔루션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락토퍼록시데이즈가 갇혀가지고 요 안에서만 액션을 하는 거죠. 거기다 다시 아이오다인 125, 요오드 125번 라디오 액티브 요오드를 집어넣어 주면은 요 안쪽으로 노출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만 아이오다인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위의 경우에는 A하고 B만 라디오액티브 아이오다인으로 표시가 되고 밑의 경우에는 B하고 C만 라디오액티브 아이오다인으로 표시가 된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페리페럴 프로테인 A하고 C 중에서
A는 락토퍼록시데이즈가 바깥쪽에 있을 때만 레이블이 되었기 때문에 바깥쪽 멤브레인 근처에 붙어 있는 페리페럴 프로테인이고, 페리페럴 프로테인 C는 락토퍼록시데이즈가 안에 갇혀 있을 때만 레디오액티브 아이오다인으로 레이블이 되었기 때문에, 표지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안쪽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 페리페럴 프로테인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과연 이런 표지가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냐? 이거를 이 앞에 실험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이 단백질 아까 A하고 B하고 C를 모두 얻어서 SDS 페이지를 거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C하고 분자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SDS 페이지 상에서 분리가 안 그러죠. 자, 쟤를 딱 거는 거예요. 누가 분자량이 가장 커 보여요? 네, 이 부분 다시 올릴게요. 제가 너무 하루에 녹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다 보면 막 정신이 휘가닥해서 가끔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이 SDS 페이지로 요 막단백질, 여기 라이포솜에 재구성된 막단백질 A와 B와 C의 분자량을 갖다가 측정하는, 분자량을 알아보고 막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보는 거죠. C라는 요 페리퍼럴 프로테인하고 A라는 페리퍼럴 프로테인, C는 안쪽에 있고 뭐 A는 바깥쪽에 있는데 그걸 사실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그랬죠? 아이오다인 레이블 방법을 동원한다 그랬죠. 자, 이 A, B, C 세 개의 단백질 중에 누가 가장 분자량이 커 보일까요? B가 가장 커 보이죠. 그래서 B는 가장 느리게 이동해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할 때 제일 위에 자리 잡게 되고, 그죠? 뭐 비슷하긴 한데 제 눈에는 A가 약간 더 커 보여요. C보다. 그래서 A,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의 실험을 하는 거죠. 여기 A번 실험, 락토퍼록시데이즈가 바깥에서 작용해가지고 락토퍼록시데이즈가 아이오다인 125를 갖다가 요 B하고 A에만 붙여준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방사성 표지가 어디에만 들까? 방사성 표지가 B하고 A, 여기하고 여기만 되겠죠? 여기 이렇게 레디오액티브 표시. 그렇죠? 반면에 이 아래 시험의 경우에 어떨까? 이 아래 실험의 경우에는 또 쟤를 또 다시 빨간색으로 그릴까? 자, 이거는 이제 실험 A고, 실험 A죠. 실험 B의 경우는 젤에다가 샘플을 로딩했을 때 B가 제일 크니까 제일 위에 걸리고, A가 그 다음 사이즈, C가 그 다음 사이즈. 그렇죠? 이거는 이 분자량에 리니어하지 않고 분자량의 로그 값에 비례해요. 이동하는 거리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자, 이 경우는 레이블이 어디 된다 그랬죠? 레이블이 안쪽에서, 락토퍼록시데이즈가 안쪽에서 작용하니까 락토퍼록시데이즈가 안쪽에 갇혀가지고 여기 B하고 C에다 붙이죠. 그러니까 B하고 C, B하고 A하고 C 중에서 B하고 C에서만 방사성 동위원소 아이오다인으로 표지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젤은 물컹물컹한 그 양장피 혹은 뭐 젤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일단 필터 페이퍼, 거름종이 위에다가 유리판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붙이죠. 그다음에 얘를 위에다가 비닐 랩, 우리 짜장면 시키면 중국집에서 그릇 위에 붙여준 랩 있죠. 랩을 한 겹 이렇게 여기다 덮고, 이거를 위에다 말려주는 드라이어가 있어요. 드라이어가 위에다 판을 딱 덮고 밑에서 열을 가하면서 이쪽으로 배큐음을 뽑아내면은 이 젤이 딱
말라가지고 종이 거름종이 필터 페이퍼 위에 딱 달라붙게 돼요. 이때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물론 단백질의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 이미 염색된 단백질 사이즈 마커 같은 걸 여기 한쪽 레인에, 이걸 레인이라고 하죠. 레인 1, 2, 3, 뭐 자동차 경주나 무슨 트랙 필드 육상 경기나 뭐 또 수영 같은 경우 레인 1, 2, 3 그러죠. 레인 1, 2, 3, 4, 5 다섯 개의 레인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게 끝쪽 레인에다가 이렇게 미리 염색된 단백질 사이즈를 아는 단백질을 넣어줘가지고 단백질 사이즈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게 자기가 알아낼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이즈 마커라는 걸 같이 걸기도 하는데, 사이즈 마커 외의 우리 샘플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여기 B, A, C가 이런 형태로 있지만 우리가 이걸 눈으로 염색하기 전에는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염색 아직 안 했죠. 지금은 하지만 근데 염색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뭘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친구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얘네들을 어디로 가져가요? 암실로 가져가서 요 위에다가 엑스레이 필름을 딱 올려놔요. 암실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빨간 등을 켜고 해요. 빨간 등은 에너지가 낮아서 이 엑스레이 필름들을 감광시키지 못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한 오버나잇 하룻밤 정도 감광을 시키는데, 감광시키는 통을 카세트라고 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밀봉이 되었어서 이 안으로 빛이 안 들어오게 이 세트를 요 안에 집어넣는 거죠. 뚜껑을 딱 닫고 이거를 이제 밤새 감광을 시키면은, 감광이라면 약간 어폐가 있죠. 빛에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B의 경우는 B하고 B 실험의 경우에는 B하고 C에서만, 그죠? C에서만 나오는, 그리고 A 실험의 경우에는 B하고 A에서만 나오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감광을 시키고 그 다음날 우리 필름 디벨롭이라고 하는데, 디벨롭하고 픽서가 있어요. 암실에 있는 여러 가지 씨앗들 중에 하나죠. 거기다 필름을 넣어서 필름이 백그라운드 이렇게 퍼런데 여기 감광된 부분만 까맣게, 엑스레이 필름에 노출된 부분만 까맣게 밴드로 보여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 B하고 A만 밴드가 있을 것이고, 자 B에서 했던 실험 필름의 경우에 어떻게 될까? 여기다 올렸던 필름은 B하고 C만, 그렇죠? B하고 C만 나란히 놓고 보면은 여기 필름은 B하고 A만, 그렇죠? 얘는 B하고 C만. 그래서 이 필름의 상대적인 위치,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하냐? 옆에 있는 사이즈 마커를 통해서 얘네들의 단백질 분자량을 유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락토퍼럭시데이즈와 아이오다인 125 레이블링 실험을 통해서 페리페럴 프로테인들의 막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세포막 안팎으로의 물질 수송. 이제부터는 재미있는 내용이다. 난 지금까지 더 재미있었는데. 세포막 안팎으로의 물질 수송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해보자. 세포의 크기가 작아야만 하는 이유. 세포가 작은 경우, 세포가 큰 경우 볼게요. 세포를 구형이라고 가정해보죠. 세포를 정육면체라고 가정한 그런 교과서들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 구형이라고 가정할게요. 구형으로. 그래서 세포가 이제 R이라는 반지름을 가진 구형이라고 가정할 경우, 자, 세포의 표면적 S는 뭐에 비례할까? R의 스퀘어, 제곱에 비례하겠죠. 반면에 세포의 최적 볼륨은 뭐에 비례할까? R의 3승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R이 커지면 커질수록 S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V는 어떻게 증가할까? V는 더 빨리 증가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S라는 것은 실제로 세포 안에서 뭐와 연관이 있느냐? 세포막의 면적하고 연관이 있죠. 세포막의 면적은 무엇과 직결되느냐? 세포막 안팎으로의 물질 수송과 직결이 돼요. 세포막 면적이 넓어야지 더 많은 물질들이 세포 안팎을 통과할 수 있겠고, 그렇죠? 세포는 끊임없이 이렇게 세포 바깥에서 필요한 영양분들을 주고받고 필요 없어진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버리게 되죠, 그죠? 그런데 세포가 작으면은
단위 세포 면적이 책임져야 되는 세포 한 볼륨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세포가 너무 커지면은 세포막의 면적은 아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만 세포 내부의 최적은 볼륨은 아래 3승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단위 세포막 면적이 담당해야 될 세포 내부의 최적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세포가 작은 경우에는 요만한 단위 면적이 요 정도의 부피에서 일어나는 필요한 서플라이, 뭐 글루코스라든가 뭐 필요 없는 물질, 뭐 CO2 같은 걸 밖으로 내뱉는 거 이런 걸 담당하면 되는데 요만큼이 세포가 이렇게 커지면은 똑같은 단위 면적이 훨씬 더 큰 볼륨에 여기서 일어나는 여기서 필요한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필요한 뭐 산소, 뭐 포도당 이런 것들을 다 수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너무 크면 배달이 너무 오래 걸린다. 배달의 민족도 배달을 못한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배설도 오래 걸리고 나갈 구멍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죠? S는 4파이R 스퀘어, V는 4 오버 3파이R 3승이죠. 그죠?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세포의 부피가 커지는 속도는 세포의 표면적이 커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단위 세포막 면적이 담당하는 세포들의 부피가 너무 커진다. 그래서 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는 무지무지하게 커질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한계가 생긴다는 거죠. 세포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포막의 기능에 대해서 이유에서 세포막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셨지요. 이제 세포막의 물질 수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세포막의 물질 수송 볼게요. 소수성 분자는 아주 잘 통과한다. 왜? 얘가 하이드로포빅하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이 부분, 대가리 부분 하이드로필릭하지 않나요? 얘는 여기를 통과 못하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주 클레버한 스마트한 분들이시죠. 근데 이 머리 부위는 사실 여기 빈틈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 거리도 짧고, 그죠? 여기 부위는 빽빽해서 소수성이 아닌 물질들은 통과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도 훨씬 길고, 그죠? 여기는 짧고, 그죠? 자, 소수성 분자는 일단 여기만 통과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쭉쭉 잘 통과할 테고, 작은 중성 분자, 차지를 띠고 있지 않은 O2, CO2 이런 것들도 잘 통과해요. 하지만 잘 통과 못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 극성 유기물질, 요거 포도당 같은 것들, 그리고 이온 같은 거 절대 통과 못해요. 그리고 아까 락토퍼록시데이즈 실험에서도 알아봤듯이 커다란 분자, 단백질, DNA 이런 것들 절대 통과 못해요. 자, 그래서 rate of diffusion,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물질들의 이 diffusion, 확산에 의한 이동 속도를 갖다가 결정하는 요인이 뭐가 있냐? 팩터가 첫 번째 볼게요. 사이즈 볼게요. H2O하고 유레아, 얘네들의 뭐 폴라리티나 다른 물리적 성질은 비슷해요. 근데 H2O보다 유레아가 훨씬 크겠죠. 분자 구조를 봐도 H2O는 분자량 18인데 얘는 14, 6에다가 14에다가 16, 12, 26 어쨌든 뭐 기사하다 말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 유레아보다 물이 분자량이 훨씬 작기 때문에 물이 유레아보다 100배 정도 잘 멤브레인을 통과한다. 두 번째 폴라리티에 볼게요. 프로파놀, 글라이세롤 똑같이 탄소 몇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짜리 분자예요. 그런데 얘는 OH가 프로파놀은 하나 있고 얘는 OH가 몇 개? 하나, 둘, 셋. 누가 더 폴라할까? 당연히 글라이세롤이 더 폴라하겠죠. 프로파놀보다. 그래서 프로파놀이 글라이세롤에 비해서 1000분의 1 정도로밖에 통과를 못한다. 여기까지는 애교죠. 100대 1, 1000대 1. 그런데 옥시전 보세요. 옥시전 중성 작은 분자니까 잘 통과한다고 했죠. 여기서 잘 통과해요. 그런데 옥시전하고 비슷하게 생긴 하이드록사이드 아이온, 옥시전보다 실제로 크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바이레이어 인지질 이중층이 impermeable to ion. 얼마 정도의 비율로 못 통과하느냐? 약 10억 분의 1 정도의 비율로 통과를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골든 룰을 알 수가 있죠. 작은 분자 잘 통과하고
less polar molecule, 극성이 적은 분자, 그리고 non-ionic molecule, 이온이 아닌 분자들이 더 잘 통과한다. transport more easily by, 뭐에 의해서? simple diffusion,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이런 애들이 더 잘 통과한다. 자, 여기 볼까요? 그래프죠? 로그 스케일이에요. 이쪽도 로그, 이쪽도 로그. membrane permeability, Y축은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정도.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멤브레인을 더 잘 통과하는 거고, 이쪽은 뭐죠? partition coefficient. 어디에 더 많이 분포하느냐? 상대적인 분포 개수죠. 분수로 나타나요. solubility in olive oil, 기름에 녹는 정도를 물에 녹는 정도로, solubility in water, 물에 녹는 정도로 나눈 거죠. 그럼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 더 소수성이 커지는 거죠. 기름에 잘 녹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역시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대세를 볼 때 여기 있는 많은 분자들이 다 분자들 이름이죠. 이 Y는 X, 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대각선에 분포하죠. 이건 뭐예요? 소수성이 크면 클수록 더 멤브레인을 잘 통과한다. 자, 그런데 비슷한 소수성인 경우 요 X축 요 위치가 비슷하면 소수성이 비슷한 거죠. 그런데 더 비슷한 소수성임에도 불구하고 멤브레인을 더 잘 통과하는 애들, 더 위쪽에 있는 애들은 뭘까? 얘하고 얘를 보세요. 에틸우레아와 다이에틸 말로나마이드, 어떤 분자인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뭐냐? 이건 분자의 크기예요. 분자의 크기. 분자의 크기가 큰 놈보다 작은 놈이 확실히 더 빨리 통과하겠죠. 그죠? 빨리 통과하겠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 사이즈에서는 또 비슷한 파티션 코에피션트에서는 분자의 크기가 작은 놈이 더 잘 통과를 하게 되고, 대세가 이러한 대각선을 따라가는데 여기 약간 아웃라이어가 있죠. 누구예요? 물분자는 폴라함에도 불구하고 폴라하죠. 굉장히 여기 이쪽이니까 리피드 솔리빌리티가 파티션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낮으니까 기름에 훨씬 더 안 녹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 통과한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멤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들을 하죠. 물만 전용으로 통과시키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아쿠아포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들도 있고, 각각 제품마다 서로 다른 물의 통과성에 대해서 설명들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